여러분들 요즘 되게 핫한 주제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나르시시스트 관련해서 학술 논문을 게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지는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담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내 배우자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르시시스트 같은데 이게 맞는지 헷갈린다고 하거든요. 뭐 항목 중에 대략 8가지가 있으면 한 절반은 맞는데 또 절반은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성격장애가 원래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나르시시스트 같기도 하고 편집적 성격장애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계성 성격 같기도 하고,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격장애급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짓는 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긴가민가 약간 헷갈리는 것들을 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그 기준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좀 더 그 기준들이 확실해질 겁니다. 결국에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정상적인 자기애와 병리적인 성격장애급 자기애를 구별을 하는 게 필요해요. 나르시시스트의 여러 가지 면모들이 있죠. 그러니까 웅대한 자기상이 있거나 자기 능력에 대해서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거나 끊임없는 찬사를 요구하거나 또는 특권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공감 능력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착취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에게도 다 있는 모습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좀 웅대한 자기상이 있고 자기를 존중하고 이런 마음은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을 다 깔고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애가 없는 삶은 어떨까요? 굉장히 삭막하고 사실은 굉장히 우울할 겁니다. 왜냐면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사실은 원시인류는 자연의 폭압 또는 죽음의 여신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였고, 그 무기력함과 허무함,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자연들에 대해서 의인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의인화 작업을 시작해서 그 최고봉이 이제 신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컨트롤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이게 있어야지 일정 부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울증 환자들은 착각을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너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허무주의로 빠질 확률이 많고 약간의 자기애성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명명 짓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급은 거기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병리적인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불릴 정도의 그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그 자기애적 성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을 경우에 성격 장애급으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 나르시시스틱한 면모들을 많이 보이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특권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에서만 그치면은 그거는 좀 자기애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연인관계라든지 이런 대인관계,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거는 성격장애급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통제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는 그 도가 지나칠 때도 성격장애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주관적이긴 한데요. 도가 지나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 모두는 약간의 선민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찬사를 받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이 도가 지나쳐서 본인 성과와 더불어서 타인의 성과까지도 다 본인 걸로 왜곡해서 내 걸로 취하고 그걸 이제 찬사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본인의 모든 잘못이나 결점을 다 외부로 투사해서 이제 문제의 원인들을 다 타인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귀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잘 되면은 다 본인 탓, 잘못되면 다 남 탓을 하는데, 그 도가 일반인이 봤을 때 좀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할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공도 막 뺏어서 자기 걸로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명백히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탓을 자꾸 하고 있다면 그것도 성격장애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고 이런 지나친 성격적인 특성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핵심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웅대한 자기상이 있고, 그 웅대한 자기상에 손상이 갔을 때 자존심 상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자존심 상함이 벌어졌을 때 극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화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꼭 복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좀 깎아내린다거나 아니면 나를 너무 무시한다거나, 그럼 참다 이렇게 팍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가끔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참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그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그냥 넘어갈 법한데, 또는 우리가 이제 논쟁하거나 토론할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이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본인을 좀 스크래치 내거나 반대 의견을 하거나, 특히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해버리면 자기를 이렇게 무안주고 공격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참지 않고 되게 안정적으로 그 증상을 계속 한다면,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논쟁을 하거나 계속 이제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성격 장애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성격적인 특성들이 학업이나 아니면 대인관계나 직장생활에 현실적인 문제로 자꾸 현실에서 발생될 때 우리는 성격장애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르시시스틱한 학생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다가 교수님한테 약간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참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거기에서 교수님과 논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거기에 이제 기분 나쁜 티를 막 낸다든지, 또는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그래도 우리가 월급을 받고 있고 상사이기 때문에 예의를 어느 정도 지킨다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빨간 버튼이 눌려지는 거거든요. 나를 좀 지시한다거나 무시하는 태도 속에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통상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오래 못 다니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대부분 보통 이제 상사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왜냐면은 상사가 보통 본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잘못되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그들의 속마음은 이렇다는 거죠. 물론 그 외연적 자기애들은 누가 봐도 표시가 나게 막 논쟁하고 서로 싸우고 하겠지만, 내연적 자기애들은 굳이 그런 걸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속마음을 들어보면은 감히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저 XX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나올 때 거의 이제 폭탄을 던지고 그 상사와 대판 싸우고,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해서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고 이렇게 나오거나,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면은 인생에 이제 굉장히 실패 경험이나 인생에서 큰 처벌이 오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본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본인이 괴로움을 겪는 상태가 되어야지 또 성격장애로 볼 수 있어요. 이때 괴로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스스로 자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병의식이라고 하죠. 내 성격은 왜 이럴까? 고쳐야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격적 특성은 그대로 있고 반성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뭐 대인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든지 금전적 손실이 굉장히 크게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본인이 괴로움을 겪는 상태, 손실을 겪는 상태, 그로 인해서 곤란해지는 상태. 예를 들면 아무한테나 그런 식으로 대인관계에 착취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논쟁을 하다가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막 망신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직장을 옮겨 다니거나 하면 경제적이나 금전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본인이 스스로 겪을 때, 이런 것들도 성격장애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가면 학교폭력이나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쟁이나 교수와의 갈등,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휴학 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외부적인 평가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서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외부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거나, 평가가 좋지 않을 때, 또는 이제 그거를 더 진취적으로 보면 그걸 이제
내가 좀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본인 평가가 좋지 않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웅대한 자기상에 손상이 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손상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나 뭐 프레젠테이션 발표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인 평가가 좋지 않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실패 경험과 관련된 건데요. 보통 나르시시스트들은 실패가 명백해졌을 때 보통은 인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자존심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합리화 전략을 많이 씁니다. 합리화 전략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제의 탓을 외부로 돌려버리면서 본인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 내 탓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피 전략인데요. 대표적으로 프로이드가 이솝우화의 심포도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로 이걸 설명했는데요. 심포도 우화가 어떤 거냐면, 여우가 지나가다가 맛있는 포도를 봤는데 따먹으려고 이렇게 폴짝 뛰었는데 닿지 않았어요. 몇 번 시도해도 닿지 않으니까 쓱 한번 쳐다보고 하는 말이, 저 포도는 셔서 맛도 없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이 여우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내가 또 도전했을 때, 그 포도를 따먹지 못했을 때 경험하는 그 자존심 상함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리화 전략은 자존심 보호를 위한 자기 기만적 방어 기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이 실패 경험을 하게 되면 이 합리화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나한테는 그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야 라고 한다든지, 내가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었어, 이런 식으로 언제나 이제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는 거냐면요,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굳이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보호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전략들을 대부분의 그 실패 경험 상황 속에서 이런 전략들을 안정적으로 본인이 계속 쓰고 있다면, 그거는 성격장애급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성격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대인관계가 타인 착취적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격장애를 구분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과시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심한 자기 과시적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관계에 착취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격장애급으로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착취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바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에 이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주위 사람들이겠죠.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굉장히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르시시스트하고 에코이스트로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잘 걸려드는 성향은 뭔가 좀 애착 관계에서 약간 불안정 애착 중에 이제 집착형이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좀 결핍이 있거나 의존적인 성향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착취를 당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런 착취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거는 성격장애급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요즘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제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격장애는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래서 나나 이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내가 파악하고 싶다면 너무 단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좀 그 사람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 영상에서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성격장애급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 또는 이제 마음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 전공을 하고 상담센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한 전공도 같이 하고 있어서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해서도 많은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